저희가 잘못 생각한 건 맞지만 그래도 시아버님 돌아가셨을 땐 연락하셔야죠. 아무리 그래도 맞아요, 엄마. 저희는 여행 중에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 아버지가 마지막에 성민이는 어디 있냐고 물으셨어. 뭐라고 대답해야 했을까? 일본에서 관광하고 있다고 말해야 했나? 처가에 효도하느라 바쁘다고 말해야 했나? 나는 정말 모르겠더구나. 네 아버지 마지막 순간에 대체 뭐라고 해야 할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다시는? 이미 끝났어. 정순 씨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증여 철회 통지서야. 너희에게 준 집과 상가 모두 다시 내 이름으로 돌려받을 거다. 어머니, 이게 무슨... 민법 제556조 수증자의 배은 행위에 의한 증여 철회. 변호사한테 문의해봐. 어머니, 아무리 저희가 잘못했다고 해도 이건 너무... 너네들 이번에 여행 간 것뿐만 아니고 평소에 바쁘다는 핑계로 병문안 한 번을 제대로 와봤니? 너네들 입장에서는 이제 좋겠구나. 앞으로는 귀찮게 병문안 와달라고 사정하는 부모도 없을 거고 명절에도 생일 때도 올 시댁은 없을 거다. 사연의 주인공은 72세 한정순 씨입니다. 정순 씨는 남편 최영호 씨와 결혼한 지 벌써 45년이 넘었습니다. 젊은 시절 연애 결혼으로 만난 두 사람은 그동안 크고 작은 인생의 풍파를 함께 견뎌왔죠. 하지만 남편 영호 씨가 76세가 되었을 때 남편에게 심장 질환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이었지만 점점 상태가 악화되면서 결국 장기 입원을 하게 되었죠. 정순 씨는 매일같이 병원을 오가며 남편을 간병했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서 병원으로 향했고 밤늦게까지 병실을 지켰죠. 손목에는 늘 병원 출입증이 걸려 있었고 가방 안에는 영호 씨가 좋아하는 죽과 반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2세인 아들 성민이와 40세인 며느리 은주가 좀처럼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성민이는 회사에서 중간 관리직을 맡고 있어 바쁠 테고 은주도 직장을 다니니까요. 하지만 주말에도 휴일에도 그들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성민아,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니까 시간 날 때 한 번씩 얼굴 보여드리면 좋겠다.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데. 순 씨가 조심스럽게 말하면 아들은 늘 같은 대답만 했죠. 알겠어요, 엄마. 요즘 정말 바빠서.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였죠. 사실 정순 씨와 며느리 은주의 관계는 예전부터 썩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며느리는 시댁과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명절이 되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죠. 어머니, 저희가 매번 올라가야 하나요?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명절 때나 얼굴 안 보면 1년에 한두 번도 못 보잖니? 그래도 가족끼리 명절 핑계 대면서 얼굴 보는 거 아니겠니? 못 보면 못 보는 거죠. 저희도 맨날 일해서 명절 때나 돼서야 쉬는 건데요. 며느리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순 씨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생각해서 참았죠. 며느리와 갈등이 생기면 성민이가 곤란해질 테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니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어주겠지. 정순 씨는 늘 이렇게 생각하며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 성민이도 점점 거리감이 느껴졌죠. 엄마,
은주도 직장 다니는 몸인데 너무 자주 오라고 하지 마세요. 있잖아요. 며느리한테는 그게 다 부담인데. 성민이의 이런 말들이 정순 씨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배려하라는 말은 좋지만 그래도 적어도 가족으로서 얼굴 한번 보자는 게 그렇게 부담이 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며느리 은주는 원래 성격이 직설적이었습니다. 들려 말하는 법을 모르고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편이었죠. 시어머니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저는 시댁 행사에 참여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친정도 있고 제 일정도 있거든요. 제가 왜 시댁 눈치를 봐가면서 살아야 하나요? 또 제 인생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랑 보는 게 부담스러웠니? 그럼요. 아무래도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그건 맞지만 그래도 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나라고 며느리가 마냥 편한 건 아니란다. 그럼 잘 됐죠 뭐. 저도 의도치 않게 어머니한테 불편함을 드릴 수도 있잖아요. 서로 편한 게 편한 거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며느리 은주의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순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며느리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죠. 하지만 가장 큰 상처는 2년 전 정순 씨의 칠순잔치 때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소중한 자리였어요. 친척들, 가족들 모두 초대해서 정순 씨의 70번째 생일을 축하하려고 했죠. 그런데 일주일 전 은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회사 일로 부산에 가야 해서 참석 못할 것 같아요. 회사 일이면 어쩔 수 없지. 정순 씨는 아쉬웠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시댁을 거리두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지도 않았죠. 순잔치 당일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순 씨는 해명하기 바빴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즘 워낙 일이 잘 풀려서 회사에서 놔주질 못한다네. 이번에 꼭 오고 싶어 했는데 말이야.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한참을 고민에 빠졌죠. 1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서럽고 외로운 적이 있었나 싶었죠. 가족이 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구나. 그리고 지금 남편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만 전해왔어요. 정순 씨는 다시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아,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시네. 시간 내서 한번 와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의학이 발달했는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일단 상황을 지켜보죠. 성민이의 대답은 여전히 심드렁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들렸어요. 그래도 성민아, 한 번만. 엄마,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 정말 빠질 수가 없어요.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전화 너머로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병원 이야기예요? 매번 그러시면 저희도 스트레스 받아요. 정순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남편이 위험한 상황인데 아들은 왜 이렇게 무관심할까요? 며느리야 그렇다 치더라도 친아들까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병실에서 잠든 남편의 손을 잡고 있던 정순 씨는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정말 떠나게 되면 나는 혼자가 되는 건가? 성민이와 은주가 있지만 정작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칠순잔치 때처럼 언제라도 거짓말을 하고 외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정순 씨는 점점 깊어지는 외로움을 혼자 견뎌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무거운 현실을 홀로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버거웠죠. 하지만 정순 씨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이 지금까지의 상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충격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남편 영호 씨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많이 위험합니다. 심장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서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버티실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길어야 일주일 정도로 보입니다. 정순 씨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정말 떠날 시간이 다가온 거였어요. 병실로 돌아온 정순 씨는 잠든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지만 예전보다 많이 마른 것 같았어요. 성민아,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상태가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시네. 정말 얼마 못 가실 것 같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또 그런 소리세요.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멀쩡히 계시잖아요. 성민아, 이번엔 정말 다르다니까. 의사 선생님이 직접 엄마, 의사들이 원래 그래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 겁주는 거예요. 아버지 건강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다음 주쯤에 한번 찾아뵐게요. 다음 주? 너무 늦는 거 아니니? 사실 저희가 일본 여행을 예약해놨어요. 저희도 일하고 오랜만에 휴가라 취소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신 다음 주쯤 되면 아버지 좋아하는 손주들 데리고 찾아뵐게요. 뭐? 이미 200만 원 넘게 결제해놨는데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까지 해서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날아가요. 성민아,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니. 아버지가 엄마, 아까도 말했지만 아버지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 분 아니에요. 저번 달에도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잘 계시잖아요. 호들갑 좀 그만 떠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니? 내 아버지 정말로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설마 이번 주에 바로 돌아가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저희 여행 다녀와서 바로 병문안 갈게요. 뒤에서 며느리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딱 잘라서 제대로 말씀드려. 우리도 사정이 있다고. 성민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사실 이번 여행 장모님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장모님이 오랫동안 일본 가고 싶어 하셨는데 저희가 모시고 가기로 약속했거든요. 안사돈이랑? 네, 장모님이 혼자 계시니까 저희가 효도 차원에서 이미 다 계획 잡아놨는데 갑자기 취소하면 장모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성민아, 너가 요 근래에 병문안 안 와서 잘 모르겠지만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 그때 은주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도 저희 사정이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시아버님 아프신 건 안타깝지만 저희가 매번 휘둘릴 수는 없어요. 몇 번째 위험하다고 하시는 건데요.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고 우리 계획이 있어요. 어머니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성민이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은주 말이 맞아요. 저희도 저희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한테도 미안하지만 장모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성민아, 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니? 정순 씨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세요? 저희가 가봤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병원에서 다 처리해 주는 거고 저희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거잖아요. 지켜보기만 하는 거라고. 뒤에서 며느리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럴 거면 전화 끊어버려요. 매번 이런 식으로 죄인 취급당하는 거 정말 싫어요. 어머니, 저희 내일 아침 첫 비행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다녀와서 바로 갈게요. 성민아, 엄마 걱정 마세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엄마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순 씨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 통화가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가봤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지켜보기만 하는 거라고. 성민이의 말들이 정순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지켜보기만 하는 거라니요. 그날 밤 정순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영호 씨 옆에서 밤새 손을 잡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순 씨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공항이에요.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후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니, 일본 도착했어요. 장모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아버님 괜찮으시죠? 정순 씨는 메시지를 보고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영호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의료진이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간호사가 정순 씨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상황이 매우 위급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다른 가족분들 연락하시는 게. 정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로밍 때문인지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때 영호 씨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여보, 네,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성민이는 어디 있어? 정순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관광하고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곧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3시쯤 영호 씨는 정순 씨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보, 여보. 하지만 영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순 씨는 45년을 함께 산 남편을 혼자서 보내야 했습니다. 자식들도 없는 차가운 병실에서 말이에요. 간호사가 와서 정순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많이 슬프시겠지만 가족분들께 연락하셔야죠. 정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할 사람이 없네요. 그 순간 정순 씨의 마음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쌓아온 모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정순 씨는 성민이와 은주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정순 씨는 영호 씨의 임종도 알리지 않고 혼자서 모든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싫다던 그들에게는 장례식도 필요 없겠죠. 정순 씨는 영호 씨의 장례를 혼자서 준비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모든 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했어요. 상주분이 혼자세요? 다른 가족분들은요? 장례식장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정순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성민이와 은주가 7박 8일 일본 여행을 간다고 했으니 장례부터 제사까지 모든 걸 끝내고 싶었어요. 첫째 날부터 끝날 때까지 빈소에는 정순 씨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몇몇 이웃들과 영호 씨의 직장 동료들이 조문을 왔지만 가족이라고는 정순 씨뿐이었어요. 그렇게 발인도 혼자 했습니다. 화장장에서도 정순 씨 혼자였어요. 영호 씨의 유고를 받아들고 나서야 모든 게 끝났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오면서 정순 씨는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아들 성민이에게서 온 메시지가 몇 개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괜찮으시죠? 여행 잘 다니고 있어요. 어머니, 장모님이 일본 음식 맛있다고 하세요. 아버님께 안부 전해드려요. 내일 귀국해요. 돌아가자마자 병원 갈게요. 정순 씨는 메시지를 보고도 아무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장례식장에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증여 철회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정순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증여 철회요?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아들에게 증여한 집과 상가 건물을 다시 돌려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증여 철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아들이 부모의 임종을 외면했습니다. 그것도 사유가 될까요? 정순 씨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 그런 경우라면 민법상 수중자의 배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순 씨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임종을 앞두고 일본 여행을 떠난 것,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증여 철회 사유가 됩니다. 다만 법적 절차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제대로 진행해 주세요. 정순 씨는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성민이와 은주가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성민이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순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여행 잘 다녀왔어요. 아버지는 어떠세요? 지금 병원 가려고 하는데. 올 필요 없다. 정순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왜요?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어요? 내 아버지는 3일 전에 돌아가셨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성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례도 끝났고 제사도 어제 끝났다. 엄마!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저희가 모르게 어떻게. 무슨 연락? 너희가 일본에서 맛있는 거 먹고 구경하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 정순 씨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분 후 성민이와 은주가 정순 씨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연락도 안 하시고. 성민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연락? 여행 가기 전에 내가 연락했잖니? 내 아버지 위험하다고. 그때 뭐라고 했지? 정순 씨는 소파에 앉은 채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몰랐어요. 정말 그렇게 급하게 돌아가실 줄. 몰랐다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니? 그래, 여행은 재미있게 다녀왔으면 됐다. 성민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주가 나섰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한 건 맞지만 그래도 장례식은 연락하셔야죠. 아무리 그래도 너희가 먼저 아무리 그래도라고 말할 자격이 있니? 정순 씨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성민이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마지막에 성민이는 어디 있냐고 물으셨어. 뭐라고 대답해야 했을까? 어머니, 일본에서 관광하고 있다고 말해야 했나? 처가에 효도하느라 바쁘다고 말해야 했나? 나는 모르겠더구나. 네 아버지 마지막 순간에 대체 뭐라고 해야 할지. 정순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다시는? 이미 끝났어. 정순 씨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민이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증여 철회 통지서야. 너희에게 준 집과 상가 모두 다시 내 이름으로 돌려받을 거다. 어머니, 이게 무슨. 민법 제556조 수증자의 배은행위에 의한 증여 철회. 변호사한테 문의해봐. 성민이와 은주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저희가 잘못했다고 해도 이건 너무. 불효자식도 이런 불효자식이 없겠다. 이번에 여행 간 것뿐만 아니고 평소에 바쁘다는 핑계로 병문안 한 번을 제대로 와봤니? 너네들 입장에서는 이제 좋겠구나. 앞으로는 귀찮게 병문안 와달라고 사정하는 부모도 없을 거고 더 이상 신경 써야 할 일도 줄어들었으니 말이야. 정순 씨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너희와 남남이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엄마! 성민이가 소리쳤지만 정순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원하던 대로 됐잖아. 이제 시댁 눈치 안 봐도 되고 병문안 안 해도 되고 명절에 올 필요도 없어. 정순 씨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거라. 어머니, 제발. 나가라고 했어. 성민이와 은주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정순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이제 속 시원해요. 그날 밤 정순 씨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짊어져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자식들이 집을 나간 후 정순 씨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여 철회 절차를 마저 진행했어요. 성민이가 살던 집과 상가 건물 모두 법적으로 정순 씨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절차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이제 해당 부동산들은 모두 의뢰인 소유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순 씨는 담담히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부동산 처분이었어요. 성민이가 살던 집부터 급매로 내놨습니다. 급하게 파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시세보다 낮춰서 내놓으시면. 상관없어요. 빨리 팔렸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만에 집이 팔렸습니다. 상가 건물도 한 달 안에 처분했죠. 한편 성민이와 은주는 하루아침에 살 곳을 잃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집도 없고. 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일단 월세부터 알아봐야겠어. 전세금도 없으니까. 아들 성민이도 막막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마련해준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쫓겨나니 당장 들어갈 곳이 없었어요. 어머니한테 다시 가서 빌어봐요. 아무리 그래도 친자식인데. 이미 가봤어. 문도 안 열어주셔. 성민이는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어머니 집을 찾아갔지만 정순 씨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민이 부부는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예전에 살던 집의 절반도 안 되는 좁은 곳이었죠. 은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가지 말자고 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해서 뭐해. 성민이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반면 정순 씨는 모든 걸 정리하고 고향인 전북 순창으로 내려갔습니다. 영호 씨의 유골함을 들고 기차에 오른 정순 씨의 마음은 이상하게 홀가분했어요. 순창에 도착한 정순 씨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마당에 있는 단층 집이었는데 영호 씨와 함께 노후를 보내기로 했던 바로 그런 집이었어요. 집을 꾸미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영호 씨의 사진을 모시고 작은 제단을 만들었어요. 매일 아침 차 한 잔씩 올리며 영호 씨와 대화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마당에 꽃이라도 심어볼까요? 정순 씨는 텃밭도 가꾸기 시작했어요. 상추, 고추, 토마토 같은 채소들을 심고 매일 물을 주었습니다. 이웃들도 친절했어요. 시골이라 그런지 정순 씨가 혼자 사는 걸 안쓰럽게 여기며 자주 안부를 물어줬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성민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가봐도 계시지 않고. 정순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연락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추석이 되었습니다. 정순 씨는 간단히 차례상을 차리고 남편에게 절했습니다. 그날 밤 성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순 씨는 한참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성민이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추석인데 차례는 지내셨어요? 지냈다. 정순 씨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저희가 가서 도와드릴까요? 필요 없다. 늘 항상 혼자 했는데 새삼스레 왜 그러니?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성민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용서? 이미 끝난 일이야. 엄마, 아버지 제사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가서. 내 아버지 제사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살아계실 때 잘했어야지. 이제 와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니? 정순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 영호 씨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정순 씨는 혼자서 제사상을 차렸어요.
영호 씨가 좋아하던 음식들로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여보, 1년이 벌써 지났네요. 그곳은 어때요? 편안한가요? 나도 나중에 따라가면 기다리고 있을 거죠? 정순 씨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도 성민이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정순 씨는 받지 않았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정순 씨는 순창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텃밭도 넓혔고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취미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정순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정순 씨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눈치 볼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었어요. 성민이와 은주는 여전히 월세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매년 명절과 영호 씨 기일이 되면 연락을 시도했지만 정순 씨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성민이는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정순 씨는 마당에서 꽃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영호 씨와 함께 심기로 했던 장미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원하던 삶이 이런 거였죠. 조용하고 평화로운. 정순 씨는 영호 씨의 사진이 있는 거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정순 씨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평화가 흘렀습니다. 45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마침내 자신만의 삶을 찾은 거였어요. 멀리 서울에서 성민이와 은주는 여전히 후회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정순 씨에게는 더 이상 그것마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업자득. 스스로 지은 업으로 스스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민이와 은주가 받은 결과는 그들이 선택한 행동의 당연한 대가였습니다. 아버지의 임종보다 여행을 선택했고 어머니의 마음보다 자신들의 편의를 우선시했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당연시했지만 정작 가족의 의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의 선택 역시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온 상처들을 말끔히 정리하고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한 결과였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한 이별이 서로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죠.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